형 잘 지냈어? 어우 잘 지냈지. 오늘은 랭귀지 모델스 1부터 3까지 어우 오늘은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알아볼 모델들이 엄청 그치 많더라고. 좀 많지.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종류는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모 버트 그리고 GPT 시리즈까지는 내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6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형이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 음 먼저 엘모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 엘모의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이제 해당 연도 당시에는 자연어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언어의 신세식한 특성이나 세멘틱한 특성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 그래서 워드투브백이나 글로브 같은 워드 임베딩 방법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 예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큰 특징이었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 워드 임베딩 방법론들이 조금 단점이 극명하게 보일 수 있는 예제로 재현이 형이 스티커에 풀을 발라서 그 딱풀 같은 거 있잖아. 음, 그 풀에 대한 워드 임베딩과 웅찬이가 이제 되지도 않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풀을 먹었다. 음, 에서의 풀 워드 임베딩은 문맥적으로 다른데 이게 기존 워드투백이나 글로브 같은 워드 임베딩 방법론들을 사용했을 때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대표적인 예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엘모가 등장을 하였는데 문맥을 고려하지 못했던 워드 임베딩 방법론들이 이제 기존 방법론들이었으니까 문맥을 고려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하고자 새로운 임베딩 방식인 엘모를 제안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엘모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모든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이야. 그래서 바이 LSTM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서 바이 LSTM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아닌가? 음, 형은 이미 알고 있구나. 음. 그래서 바이 LSTM을 짧게 나를 위해서 설명을 좋아 해보면 좋아. n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인풋 시퀀스를 포워드, 백워드, 그래서 양방향의 LM을 통해서 해당 시퀀스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야. 그래서 크게 두 개, 포워드 LM, 백워드 LM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포워드 LM 같은 경우는 특정 K번째 토큰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전 토큰들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백워드 LM 같은 경우는 K번째 토큰을 예측한다 했을 때 그 이후의 토큰들을 활용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 바이 LSTM 구조는 포워드, 백워드 LM 모두 합쳐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수식을 보면은 여기 대문자 세타 x랑 세타 s가 존재하는데, 여기 파란색 세타 x 같은 경우는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여기 주황색의 세타 s 같은 경우는 서포트 맥스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는 포워드, 백워드에 관계없이 같은 값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다만 토큰에 대한 임베딩과 서포트 맥스는 동일한 값을 사용하긴 하지만 포워드랑 백워드 내 LSTM 파라미터는 서로 다른 게 특징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트레이닝 그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히든 레이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콘캣을 하고 있어. 논문 엘모 논문에서는 L2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 두 개의 L. 음, 그래서 두 개의 LSTM 층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아래 소식을 보면은 이 파란색 부분은 기존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이 주황색은 포워드,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백워드에 대한 그 히든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해서 EL 플러스 1 게 그 콘캣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최종 바이 LSTM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EL 플러스 1을 콘캣해서 사용한 값이 돼. 음. 그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각 토큰 K에 대한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차례인데 이때 소프트맥스 가중치를 통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진행해. 여기서 소프트맥스 가중치란 여기 존재하는 S0, S1, S2,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가중치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가중치,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드 웨이트라는 S 태스크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추가로 여기 앞에 초록색 감마 태스크도 존재하는데 요거는 엘모 벡터의 크기를 스케일링 해주는 스칼라 파라미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최종 엘모 엔비딩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엘모 임베딩을 갖고 다양한 슈퍼바이즈드 NLP 태스크에 한번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습하려는 NLP 모델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NLP 모델의 인풋 레이어랑 다음 레이어 사이에 엘모를 이렇게 쏙 삽입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엘모 이후 레이어에서는 인풋으로 기존 XK랑 엘모 태스크, 그 엘모 임베딩을 이제 컨캣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다만 엘모 모델은 NLP 모델이 트레인 될 때 함께 트레인 되지 않아. 그래서 학습되는 거는 그 엘모 아까 말했던 소프트맥스 가중치 S 태스크랑 스케일링 벡터 그 감마 태스크만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NLP 태스크에서 활용을 하게 돼. 여기까지가 이제 엘모였고, 다음으로는 버트를 알아보고자 해. 이제 본격적으로 엘모는 이제 워드 임베딩 방법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방법론들이 등장했던 게 딱 버트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엘모랑 GPT-1과 비슷한 시기에 이 버트 논문이 발표가 되었었고, 엘모와 다르게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활용한 게 버트야. 그래서 버트도 GPT-1과 비슷하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는 구조가 이제 버트의 큰 두 가지 단계야.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그 얼라벨드 데이터, 그 대용량의 코퍼스로부터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GPT-1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구조이긴 해. 그래서 학습이 완료된 프리트레인드 버트에 아웃풋 레이어 하나만을 추가해서 뭐 QA나 랭귀지 인퍼런스 등과 같은 주요 태스크 무려 11개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해. 그래서 이게 너무 나는 소타 성능을 11개 태스크에서 달성했다는 게 너무 놀라서 일부러 저 GIF를 쓰러지는 거구만. 깜짝 놀라서. 그래서 NLP 태스크 11개에서 소타를 기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랭귀지의 컨텍스트를 학습하는 기존 프리트레이닝 전략이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고 하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해. 그래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고, 두 번째로 파인 튜닝 어프로치가 있는데, 먼저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NLP 모델에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앞서 알아본 대표적으로 엘모가 이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해당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파인 튜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 파라미터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화를 하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특정 태스크에 맞게 파라미터를 이제 미세 조정하는 방식이 이 파인 튜닝 방법인데, 그래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되지 않은 범용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 범용적인 모델을 사용한 상태에서 그 웨이트가 이니셜라이즈드 된 상태에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어를 별도로 추가를 해서 학습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 그 기존의 방법 그 엘모랑 GPT-1 모두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동일한 목적 함수를 공유하지만,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유니 다이렉셔널 랭귀지 모델, 즉 단방향의 언어 학습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버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이게 딱 처음 들었던 게, 엘모를 우리가 먼저 알아봤을 때 포워드 백워드 뭔가 양방향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엘모도 단방향인가 나는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게 엘모는 이제 포워드 LM 그리고 백워드 LM 그 출력값을 단지 콘캣화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모델 하나의 모델 자체는 단방향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버트 논문에서는 엘모랑 GPT-1과 같은 단방향 L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이를 문제점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특히 버트 논문에서는 GPT-1을 완전 타겟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GPT-1과 같은 뭐 모든 토큰이 이전 토큰과의 어텐션만 계산하는 그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의 양방향을 포함하는 그 중요한 문장 수준의 태스크나 QA 태스크에서 성능이 이제 GPT-1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되게 세게 말한다고 난 개인적으로 느꼈어. 그래서 이 버트의 논문 제목에도 있다시피 딥한 그 바이 다이렉셔널 컨텍스트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버트 논문을 제안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했다시피 두 가지 단계,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트에서 프리트레이닝 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MLM이 있고, 두 번째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NSP 이게 존재하고, 이제 파인 튜닝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채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앞서 설명했다시피 버트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모델 크기가 크게 두 가지를 제한하고 있더라고. 버트 베이스, 버트 라지 이렇게. 그래서 버트 라지가 좀 더 큰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버트가 이제 인풋 구조를 특별하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버트가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범용적 모델을 뭔가 제안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풋 구조를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임베딩의 합으로 인풋을 정의하고 있거든. 그래서 세 가지 임베딩이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 이 세 개를 합쳐서 이걸 인풋 구조를 사용해서 보다 다양한 태스크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풋 구조를 이렇게 정의한 것 같아. 그래서 토큰 임베딩은 이 3만 토큰 보캡으로 이루어진 워드피스 임베딩을 사용하고 있고, 요거 세그멘트 임베딩에서는 이 버튼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첫 번째로 그냥 이 SEP는 이제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추가해서 구분한 이 초록색 부분을 의미하고, 이 세그멘트 임베딩은 각 토큰 단위로 이 임베딩 레이어에서 현재 토큰이 어떤 문장에 속한지 EA, 뭐 EB 이렇게 각각 하는 게 이제 세그멘트 임베딩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포지션 임베딩은 똑같이 그 트랜스포머에서 했었던 포지션 그 임베딩과 동일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CLS 토큰이 여기 앞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 문장마다 펄스 토큰으로 이제 CLS 토큰이 존재하고, 이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서 CLS 토큰은 입력 문장 전체의 정보를 가지게 돼서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이 CLS 토큰을 이제 사용을 하나 봐.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전략으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기존 엘모의 경우 포워드나 백워드 모델의 출력값을 단순히 콘캣해서 그 양방향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정 비율의 토큰을 랜덤 마스킹을 진행을 해. 그래서 마스킹한 토큰이 이게 무엇인지 예측하도록 진행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마스크드 토큰에 대응되는 마지막 히든 벡터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어떤 토큰인지 예측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돼. 근데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그 인풋 시퀀스의 워드피스 단위의 토큰 중에서 15% 정도를 랜덤으로 선택한 후 마스킹을 진행하더라고. 근데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사이에 조금 괴리감이 존재를 하는 게, 이 파인튜닝 시에는 마스크 토큰이 별도로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사이에 이 마스킹 전략 그 브리지가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번치 토큰이 마스크드 토큰으로 만약에 선택되었다면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를 하고 10%는 다른 토큰으로 교체를 하게 되고 10%는 현재 토큰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런 브리치를 해결하고자 의도한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프리트레이닝 전략으로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QA나 그 NLI와 같은 태스크에서는 두 문장 간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스크, 대표적인 태스크인데,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센텐스가 이제 뭐 다음에 오는 문장인지 이걸 알고 있고 아닌지를 구분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학습 코퍼스에서 연속된 문장 A와 B를 선택한 후에 그 50%의 확률로 그 실제로 B가 A의 다음 문장이 되도록 구성해서 isn't next 이렇게 라벨을 부여를 하게 되고, 나머지 50%의 확률로는 B가 아닌 랜덤하게 선택된 문장이 다음 문장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북코퍼스랑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됐다면 파인튜닝을 할 차례인데, 앞선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완료된 버트 모델을 이제 로드를 하고 특정 태스크에 맞도록 레이어를 추가해서 구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수행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서 태스크 스페시픽 그 인풋 그것을 받아서 파인튜닝을 진행해. 여기까지가 이제 버트였고, 이제 거대한 오픈 AI의 역사 GPT 시리즈를 한번 알아보고자 할게. 먼저 그 들어가는 말로 이제 GPT의 독주를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이제 버트랑 치열하게 싸웠던 과거의 연도가 있었잖아. 그래서 차근차근 GPT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려고 해. 그래서 버트가 특히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다면, 반대로 이제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한 게 특징인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GPT-1이야. GPT-1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얼라벨드 데이터가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나 많은데 이를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얼라벨드 텍스트 데이터는 인터넷에 많이 존재하지만 그 라벨드 텍스트 데이터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얼라벨드 텍스트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단어 수준, 즉 워드 레벨 이상의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두 번째로는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타겟 태스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그때 당시의 저자들로 하여금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따라서 다양한 태스크에 약간의 미세 조정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범용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GPT-1에서는 unsupervised pre-training과 supervised fine-tuning을 결합한 semi-supervised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가 니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GPT는 크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을 활용하는 게 큰 특징인데, 이게 디코더 구조만을 활용한다는 게 인코더 디코더, 그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없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unsupervised pre-training과 그 supervised fine-tuning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unsupervised pre-training을 보면은 우선 K개의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한 다음에 i번째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i-1부터 i-k개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i번째 정답 단어가 나오도록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의 형태로 확률을 추정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이기 때문에 여기서 unsupervised corpus가 이제 사용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프리 튜닝 끝난 다음에 태스크에 맞게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해. 이때는 앞서는 이제 얼라벨들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라벨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리니어 아웃풋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예측값과 정답값의 로스를 계산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 같은 경우는 GPT의 마지막 디코더 디코더 블락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는 언라벨드가 아닌 라벨드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약간 인풋 구조를 조금 수정을 하고 있거든, 각 태스크별로. 그래서 이럼으로써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하게끔 인풋을 약간씩 바꾸고 있는데, 크게 이 해당 논문에서는 4개 인풋 구조, 그 4개 태스크에 맞는 인풋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도 있고, 이런 가설에 대한 참 거짓을 판단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문장 1, 2에 대한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문장 1, 2 그리고 문장 2, 1 이 두 가지 모듈을 인풋으로 해서 이제 유사도를 판단. 마지막으로는 컨텍스트 도큐먼트랑 퀘스천을 주어지고 가능한 답변들을 이제 컨캣을 해가지고 인풋으로 구성하는 약간 QA를 위한 그런 파인튜닝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이제 GPT-1이었고, 이제 GPT-2의 경우 내가 여기서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 이게 GPT-2 논문의 원문이거든. 그 논문 제목 이름이거든. 그래서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가 조금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서 빨간색을 칠해봤는데, 이 GPT-2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크게 GPT-1과 달라진 건 없지만 더욱 트레인 데이터셋을 좀 늘리고 더욱 범용적인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게 GPT-2의 약간 의도였던 것 같아. 그래서 기존 GPT-1과의 간단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구조는 GPT-1과 거의 동일하고, 이 40기가의 웹 텍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전 아웃풋이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이게 버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특징이고,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과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며 학습하는 방법인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범용적인 모델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일반화 성능을 크게 증가했다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더욱 늘리고 다양한 도메인을 대상으로 파인튜닝 없이 언스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만을 사용해서 제로샷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수행해보자가 이 GPT-2의 큰 요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GPT-1과 크게 별개 다를 게 없지만 디테일한 차이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모델 구조 관점에서 두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위치거든. 여기 GPT-1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블록 뒤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왔다면, GPT-2에서는 이제 서버 블록 앞단에 존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위치가 좀 차이점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캡 사이즈랑 컨텍스트 사이즈가 증가했어. GPT-1에서는 약 그 4만 개인데 GPT-2에서는 5만 257개로 증가했고, 이 컨텍스트 사이즈는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한 사이즈를 의미하는데, 이 또한 GPT-2가 기존 512개에서 1024개로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GPT-2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멀티태스크 러너가 뭐냐면 학습 데이터에 특별한 토큰을 포함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뭐 번역하는 태스크인 경우 이 프렌치로 번역을 하라, 뭐 문서를 요약하는 거면 서머라이즈 해라 같은 이 특별한 토큰을 명시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이 이제 멀티태스크 러너인데 멀티태스크 러너야.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모델 사이즈에 따른 성능, 이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소타 요 로우 자체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음. 학습했을 때 성능을 의미해. 왜냐면 GPT-2는 이제 파인 튜닝이 없다 보니까 이 소타의 성능들은 다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의 성능이야.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얼라벨드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것이 그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아. 이제 다음으로 GPT-3야. 이게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 GPT-3는 이제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이게 앞서 그 익스페리먼트 리절트를 보면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인식이 뭔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모델 크기의 증가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어. 근데 다만 이제 프리트레인드 LM의 이제 그때 당시에 정의 그 특징 자체가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구조를 따르지 않더라도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 사전 학습된 그 언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 근데 여전히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 즉 그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필요했었어. 그래서 그 이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의 또 다른 단점으로 이제 이 가짜 상관관계, 허위 상관관계.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어나 문장들 사이에서 관찰된 연관성이 실제로는 유효한 인과관계가 아닌 superior correlation, 이 문제점 또한 이 프리트레인드 LM의 문제점이었어. 그래서 이 GPT-3에서는 프리트레인드 LM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한 프리트레인드 LM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레이블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스페리어스 콜렐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프리트레인드 LM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GPT-3의 결과물 먼저 말해보자면 여기서는 제로샷과 원샷이라는 개념이 이제 주된 개념이거든. 그래서 제로샷과 원샷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특정 태스크에서는 퓨전만으로도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던 것 같아. 형이 그 NLP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샷, 원샷, 푸샷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내가 이후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좋아. 그래서 이제 또 이 GPT-3의 결과로는 단어풀이, 사칙 연산 같은 되게 쉬운 태스크의 경우 원샷이나 퓨샷만으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뭐 근데 이게 모든 태스크에서 뭐 우수한 성능을 보인 건 아니고 뭐 몇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여기 GPT-3에서는 그 핵심적인 개념이 나는 메타러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프리트레인드 LM은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태스크에 맞게 미세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어. 하지만 미세 조정을 위해서는 그 프리트레인드 LM은 이제 라벨드 데이터셋이 필요했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메타러닝이 등장을 한 것 같아. 이 메타러닝은 미세 조정을 위한 라벨드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에 해당하고 학습 과정에서 LM이 모델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론이라고 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메타러닝을 통해 해당 태스크에 맞는 라벨드 데이터셋과 제한적인 학습으로 인한 스페리어스 콜렐레이션으로부터 극복한 프리트레인드 LM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메타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아우터 루프 같은 경우는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드는 그냥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이너 루프 같은 경우는 특정 시퀀스 내에서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 이게 AKA 인컨텍스트 러닝이고 그래서 각 시퀀스는 덧셈이나 오탈자 교정 등과 같이 특정 패턴을 가진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은 태스크가 딱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이고 이를 통해 인퍼런스 단에서 처음 보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태스크에 대한 설명 이나 예제를 통해서 그 적절한 답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총 4가지 학습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방법론 GPT-3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설명했다시피 해당 태스크에 대한 라벨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프리트레인드 LM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 여기가 이제 메타 러닝에 해당하는 이제 퓨사, 원샷, 제로샷인데, 퓨사의 경우 인퍼런스 단계에서 몇 개의 예제를 같이 부여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여기서 모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발생을 하진 않고, 원샷 같은 경우는 자연어 지시와 함께 한 개만, 오직 한 개만, 한 개의 예제만 인퍼런스 단계에서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제로샷은 제로에서 셌다시피 과업에 대한 자연어 지시는 일단 주어지지만 별도로 예시가 주어지지 않는 게 이 메타러닝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를 보면은 우선 앞서 내가 결과 요약할 때 성능이 잘 나온 그 데스크 그 데이터셋도 있고, 잘 안 나온 데이터셋도 있었어. 그래서 잘 나온 데이터셋의 경우는 랭귀지 모델링의 경우 그 람바다 데이터셋이 있고, 이 클로즈드 북 퀘스천 앤서링 그 트리비아 QA 같은 경우는 이 GPT-3 제로샷, 원샷, 퓨샷이 정말 성능이 잘 나왔게 기록이 됐었거든. 하지만 이제 얘가 성능을 못 보인 데이터셋은 이 뭐 기계 독해 뭐 요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파인 튜닝된 성능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즉 모든 태스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GPT-3의 결과였던 것 같아. 다음으로 이제 챗GPT를 가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단계랄까? 첫 번째 단계로 인스트럭트 GPT가 원래 챗GPT 이전에 존재를 했었어. 그래서 GPT-3의 한계점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앞서, 그래서 GPT-3의 한계점으로는 사람처럼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그 톡식 아웃풋이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대. 그래서 이를 막고자 인스트럭트 GPT가 제안이 되었고, 이 인스트럭트 GPT는 GPT-3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휴먼 인 더 룹 이 그 HITL을 도입한 모델이야. 여기서 이 휴먼 인 더 루프가 뭐냐면 그 도메인 익스퍼트, 그 특정 도메인 익스퍼트가 모델 학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를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 그 RLHF를 이용해서 GPT-3를 파인 튜닝 한다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서 설명했다시피 사람처럼 응답하지 않고 톡식 아웃풋이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게 GPT-3의 문제점이라고 내가 말을 했었는데, 이 인스트럭트 GPT 논문에서는 이 원인으로 단순히 인터넷에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만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처럼 응답하지도 않고 톡식 아웃풋이 많이 생성된다라고 언급을 했어. 그래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적합한 모델의 결과를 고용된 휴먼 레이블러가 제공을 하고, 그 모델의 다양한 결과물에 대해서 랭킹을 매긴 후 이를 GPT-3의 파인 튜닝에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상한 결과를 내는 그 톡식 아웃풋도 감소가 되었어. 그래서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뭐 강학습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데 크게 먼저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 라벨러들이 제작한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GPT-3를 파인 튜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어드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모델이 반환하는 여러 출력 문장들 간의 순위를 그 라벨러들이 랭킹을 진행하고 이를 리어드로 사용해서 리어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강학습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스텝 2에서 이제 리어드 모델을 리어드 펑션으로 정의해서 이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강학습을 진행하고, 이때 사용된 폴리시로는 이 PPO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챗GPT의 시대가 돌아왔다. 나는 챗GPT 없으면 못 살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챗GPT가 있기 전에 인스트럭트 GPT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둘 간의 차이점이 뭔지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GPT-3는 사실 다양한 베리에이션 버전들이 존재한다고 해.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는 사실 그 GPT 3.5 기반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챗GPT는 이 인스트럭트 GPT 기반의 모델이긴 한데 특히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세이프티가 더욱 강조된 버전이 챗GPT라고 하더라고. 여기 보면은 기존 인스트럭트 GPT에서는 세이프티가 별도로 없는데 챗GPT에서는 이러한 세이프티를 조금 고려해서 보다 사람 친화적인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이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준비한 파트. 좋습니다.
내가 이제 남은 6개 모델을 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빠르고 자세하게. 음. 자, 일단은 너가 앞에서 버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으니까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버트라는 건 사실 너가 말한 것처럼 언라벨드 데이터, 단방향 코퍼스만 가지고도 가능한 과업, 즉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태스크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동시에 학습하는 과업을 수행을 하고 단방향 코퍼스만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량 학습이 가능하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라벨드 데이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이제 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잘하는 버트라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연어 태스크, 예를 들면 뭐 감성 분류와 같은 걸 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원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MLM과 NSP로 사전 학습된 버트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얘에 대해서 얘 준비된 소량의 데이터겠지. 소량의 감성 분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로 충분한가라고 저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지. 높. 그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MTDN은 어떻게 하고 싶었냐. 이 프리트레인 과정과 파인 튜닝 사이에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소량의 데이터라고 하지만 끌어모아 보면 좀 여러 개의 과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종류별로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MLM과 NSP로 사전 학습된 버트가 있을 때 얘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다양한 과업들로 버트를 추가 학습을 시켜. 이 버트 노란색 레이어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준비된 소량의 감성 분류 데이터를 넣고 파인 튜닝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MLM과 NSP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과업도 잘 할 수 있는 모델로 훈련을 해놓고 다양한 다른 과업도 잘 할 수 있게 훈련을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미세 조정을 하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과업이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버트가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동일해. 여기다 이제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데이터셋 중에 그런 게 있겠지. 뭐 세멘틱 textual similarity라는 두 가지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문장의 유사도를 구하는 뭐 그런 태스크도 있을 것이고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도 있을 거고 뭐 자연어 추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 문장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모순적인가 아니면 뭐 그걸 판단할 수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분류를 하는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을 거야. 다양한 데이터 셋들이 있을 거고 그 셋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옆 밑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B1, B2, B3가 이제 배치인 건데 이런 다양한 학습 데이터로부터 추가 훈련 데이터의 배치를 구축을 이렇게 해 놓는 거야. 그럼 이 태스크별로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와 함께 버트를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배치에 이렇게 초록색 태스크 하나, 보라색 태스크 하나, 보라색 태스크 두 개, 파란색 태스크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초록색 태스크는 버트를 통과해서 초록색 클래시파이어로 가고 보라색 태스크는 버트를 통과해서 보라색 클래시파이어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 버트 를 같이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버트는 원래는 MLM과 NSP만 잘하는 모델이었겠지만 이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까지 잘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버린 거지. 이제 얘하다가 파인 튜닝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멋있는 아이디어였고요. 다음엔 이제 마스가 맞겠네. 마스킹이니까 마스라는 모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사용하거나 디코더만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좀 자연스럽게 그런데 트랜스포머 통으로 다 쓰는 방법론은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제안한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포머가 원래 있는 거고 인코더 디코더가 새로 나온 거니 인코더랑 디코더를 써서 프리트레인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따로 나온 거니까 원래 있던 트랜스포머는 뭐 학습 방법론도 있던 거고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인을 하려는 방법론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나? 원래 있던 거 갖다 쓰면 안 되나?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트리키한 문제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차용을 하면서도 이 단방향 코퍼스 그러니까 언라벨드 코퍼스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인이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도 가능하도록 훈련 방법론을 제안했다라는 기여점이 있고 또 이걸 하면서 좀 새로운 마스킹 방법론을 차용해. 이 버트에 대해서 버트와 비교했을 때 좀 새로운 방식의 방법론 마스킹 방법론을 차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인코더랑 디코더 모두 좀 잘 학습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기여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언라벨드 데이터로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게 생각처럼 단순하진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미 이 왼쪽에 보는 것처럼 기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소스 센텐스 그러니까 번역 모델이었지 사실은 이런 소스로부터 타겟을 잘 생성해내게 하는 방법론도 있었지 사실은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다 그냥 프리트레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원래 기존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달랐지. 그러니까 사실 얘는 언라벨드 코퍼스가 아니었단 말이야. 얘가 근데 이제 단방향 코퍼스로 바뀌면 사실 원래는 인풋이 뭐 I am a student에 대한 불어 문장이었다면 아웃풋이 영어 문장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차용하자니 인풋이 I am a student고 아웃풋도 I am a student가 돼버리는 상황 이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태스크잖아. 그래서 요런 트랜스포머 구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인코더에서 일정 부분을 마스킹을 하고 디코더가 그 마스킹된 해당 부분을 맞추도록 학습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I am a student였다면 M과 어를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인코더가 이 M과 어가 마스킹된 상태의 이 센텐스를 인코딩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반대로 디코더는 이렇게 M과 어가 없는 상태의 문장을 받아서 M과 어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코더는 이 마스킹 안 된 저 남은 토큰의 정보를 최대한 잘 압축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 거고 디코더는 디코더대로 그 제한된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디코딩을 하도록 학습이 되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버트와 좀 마스킹 방법이 다르다고 했던 건 뭐냐면 똑같이 이 인풋을 마스킹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연속된 토큰을 마스킹을 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버트 같은 경우에는 M이랑 스튜던트가 마스킹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N과 어라는 이렇게 어떤 두 칸짜리를 한 번에 마스킹 두 칸을 이제 동시에 마스킹을 하는 연속된 토큰을 마스킹을 하는 방법을 썼고 이게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버트와 GPT 사이에 어떤 일반화된 학습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 마스킹을 하는 길이가 앞에서 2라고 했었잖아. 이 마스킹하는 길이를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생각을 하면 K가 만약에 1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K를 가변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예를 들면 K를 1로 설정을 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건 사실 버트와 똑같다라는 거야. 한 칸짜리를 마스킹을 하고 한 칸짜리를 예측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K가 이 시퀀스 랭스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가 싹 다 마스킹 돼 있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첫 번째 토큰을 예측할 확률 그리고 첫 번째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가 나올 확률 1, 2가 들어왔을 때 3이 나올 확률 이렇게 랭귀지 모델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길이 M인 시퀀스에 대해서 한 개의 토큰을 예측하는 방법론은 이제 버트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길이가 M인 시퀀스에 대해서 M 전체를 이제 예측하는 방법론은 GPT와 같은 방법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떤 버트와 GPT를 어떤 통합하는 아까 뭐라 했지? 그래 일반화된 방법론이다라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UniLM인데 얘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그 버트와 GPT가 되게 다른 모델 같고 아예 뭐 아키텍처도 다를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뜯어보면 얘네는 어떤 셀프 어텐션 어떤 어텐션 다음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오는 그런 하나의 레이어가 반복되는 구조잖아.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훈련할 때 마스킹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되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인풋에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버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토큰과 네 번째 토큰에 마스킹을 해놓고 쭉 위로 올라간 다음에 두 번째 토큰에 원래 뭐가 왔어야 됐을지 네 번째 토큰에 뭐가 왔어야 됐을지를 예측하면 버트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풋 단에서 이렇게 인풋 단에서 마스킹을 해서 이 인풋 자체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어텐션 마스크 자체를 이렇게 첫 번째 토큰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를 못 보게 하고 두 번째 토큰은 그 뒤를 못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어텐션 마스크에 마스킹을 하면 이건 GPT 스타일이 되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마스킹만 어떻게 잘 해주면 인풋에 하나 뭐 어텐션 마스크에 하나 이런 데이터적인 처리만 잘 해주면
버트처럼 학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GPT처럼 학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총 세 가지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는데 이게 뭐 데이터셋 자체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어떤 하나의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전략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아까 어떤 버트 같은 방법론, GPT 같은 방법론 이런 걸 좀 구현을 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 LM이고 이 왼쪽에 보이는 저 하얀 네모들이 어텐션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보면은 모든 각 토큰들이 어디에든 어텐드를 할 수 있도록 다 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모든 토큰이 서로 어텐드를 할 수 있는 어텐션 마스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텐션 마스크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을 오염을 시켜서 저 오염된 부분을 잘 맞추도록 학습이 되는 즉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을 하는 버트 스타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이는 이 어텐션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까 내가 보여줬던 GPT-2 스타일의 어텐션 마스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토큰들만 어텐드를 할 수 있도록 어텐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GPT-2 스타일로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을 한다라는 거고 얘가 좀 특이할 수는 있는데 반반 섞어서 어텐션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그런 인스트럭션 튜닝 내가 저번 발표에서 했던 비쿠나랑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어떤 문장 두 개를 붙여서 넣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컨택트해서 넣었을 때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인풋을 커럽션을 시키는 대신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퀀스 1의 경우에는 모든 토큰을 어텐드를 할 수 있게끔 다 풀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시퀀스 2의 경우에는 인풋을 오염시키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생성한 이 이전 토큰과 저 앞에 있는 저 첫 번째 문장에만 어텐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어텐션 마스크 쪽에서 마스킹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이걸 뭐 이 저자들은 시퀀스 투 시퀀스 L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 유니 LM의 유니가 아마 유니파이드일 테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는 모델이었다. 그리고 이제 엑셀렛인데 엑셀렛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버트와 GPT를 약간 좀 까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은 GPT 스타일의 프리트레이닝의 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건 이 시퀀스가 만들어질 확률 분포를 사실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 이 I love 뉴욕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생성 확률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이걸 GPT-2와 같은 뭐 유니디렉셔널 모델의 경우에는 뭐 I가 왔을 뭐 아무것도 없을 때 I가 올 확률 곱하기 I가 왔을 때 러브가 올 확률 곱하기 I 러브가 왔을 때 뉴가 올 확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꼭 I가 왔기 때문에 러브가 오고 I 러브가 왔기 때문에 뉴가 오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됐을 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지. 러브랑 뉴 욕이 왔을 때 역으로 이 I라는 게 올 확률 내지는 이 I라는 게 온다는 것의 뜻을 이 모델이 알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지. 버트 같은 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얘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마스크드 토큰 우리가 마스킹을 시키는 그 15%들의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할 때 그 각각 예측을 할 때 해당 토큰의 보캐블러리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해. 예를 들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예시를 맞추기 더 어려워 보여. 아이러브 다음에 마스크 1, 2에는 뭐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좀 꽤 쉬워 보이지. 뭐 뉴 다음에 그치 마스크 2에 이제 욕이 온다는 것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서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어. 이렇게 각 마스크 간의 디펜던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 인퍼런스 할 때 마스크 토큰이 부재하다라는 것도 버트의 어떤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마스크 토큰 간의
디펜던시가 있고 이 디펜던시 자체를 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엑셀넷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가 왔을 때 이런 예를 들면 저 마스크 2를 생각을 하면 뭐가 왔을 때 이 욕이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냐. 뭐 아이가 왔을 때 욕을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러브가 왔을 때 욕을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요지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하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단점을 해결할 수 있어. 이게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오지. 원래 어떤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그냥 기본적인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하나의 오더만을 가정해. 예를 들면 1, 2, 3, 4겠지. 그 1, 2, 3, 4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이니까 4의 팩토리얼이겠지. 그 4의 팩토리얼 모든 가능성을 싹 다 학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첫 번째의 그 GPT에 대한 단점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버트에 대한 어떤 단점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토큰이 왔을 때도 지금 해당 토큰을 예측할 수 있는 디펜던시를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그 둘 다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좋은 말인데 뭔가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버트랑 GP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화를 시킨 만큼 훈련에서의 이점이 많았거든. 예를 들면은 버트 같은 경우에는 n번째 토큰을 오염시켰어. 그럼 n번째 토큰의 자리에서 쭉쭉 타고 올라가서 만들어진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는 항상 그 n번째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스킹만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토큰에 마스킹을 하고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한다. 되게 간단한 얘기고. GPT-2의 경우에는 n번째 토큰의 위치에서 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예측을 하는 건 결국 n+1 그러니까 다음 단어 항상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given과 predict가 항상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첫 번째가 given일 때 두 번째를 예측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given일 때 세 번째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정해주지 말자가 엑셀넷이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성이 추가가 돼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몇 번째 토큰을 생성하는 차례인가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뮤테이션이 예를 들면 3, 4, 1, 2와 같은 퍼뮤테이션도 있을 거고 3, 4, 2, 1과 같은 퍼뮤테이션도 있을 거잖아. 기존 랭귀지 모델이었으면 given 3, 4 그러니까 3, 4가 주어졌을 때 다음으로는 당연히 5번째를 예측해야겠지만 여기서는 1을 예측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고 2를 예측해야 될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iven이 3, 4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iven 3, 4고 내가 몇 번째를 예측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얘네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런 셀프 어텐션은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다 추가로 내가 지금 몇 번째 토큰을 예측하는가에 대한 루트만 그냥 추가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 스트림이랑 컨텐츠 스트림이랑 쿼리 스트림 두 개가 나온 건데 뭐 이게 막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컨텐츠 스트림이라는 게 원래 있던 스트림인 거고 쿼리 스트림은 내가 지금 몇 번째 토큰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한 그런 스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쿼리 스트림으로부터 만들어진 QKV들이 쭉쭉쭉 위로 올라가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금 3, 4, 2, 1이라는 퍼뮤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리고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할 차례야. 그러니까 3, 4가 주어지고 두 번째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컨텐츠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 셀프 어텐션이랑 동일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너가 했던 말 중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워드 벡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워드 벡터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토큰으로서의 정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토큰 세 번째랑 네 번째로부터 이렇게 각각 레이어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냥 똑같아. 3번 토큰과 4번 토큰이 뭐 어텐션을 하고 그리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2번은 아직 안 쓰인 거지. 그 여기다가 추가로 그러니까 3, 4라는 정보를 얘는 이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토큰인 거고. 그러니까 누가 가져올 거냐가 이제 이 쿼리 스트림이야. 이제 3, 4에 대한 이런 위치한 인포메이션들이 쭉쭉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뭐가 쿼리 스트림에서는 뭐가 쿼리가 되냐라고 하면 키 밸류는 그대로 앞에 있었던 저 3, 4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건데 이 쿼리는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 이 토큰이 올라가면 안 되겠지. 예를 들면 음. 러브가 올라가서 러브를 예측하는 면 안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난 지금 두 번째 토큰이야라는 위치 정보만 쿼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때 내가 2번인데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은 3, 4번에서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 3, 4번은 아까 저 그 컨텐츠 스트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걔네를 이제 키밸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이 쿼리 스트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거치고 나면 사실 2에 대한 정보는 안 만들어졌잖아. 근데 사실 1을 예측할 때는 이제 넘어가가지고 3, 4, 2가 만들어지고 다음으로 1을 예측할 때는 이제 2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니까 이때는 이제 컨텐츠 스트림에서 2, 3, 4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쿼리 스트림에서는 이제 1의 위치 정보만 올라가고 2, 3, 4로부터 정보를 가져온다. 뭐 요런 모델 구조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버타가 다음인데요. 예. 로버타는 버트와 무엇이 다른가? 정리를 하자면 잘 섞고 큰 통에 꽉 채우고 필요한 걸 뺐다. 그게 답니다. 아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로버타 연구진들이 어떤 노벨티의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다라고 들었어. 이게 연구냐 하면서. 근데 역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해결을 했다는 게 버트 연구진들이 사실 오히려 당연한 걸 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보이기도 해. 근데 이건 뭐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옛날 연구는 그때 그 시절의 시각으로 보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로버타의 뭐 참여 연구진들이 이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레그나 바트나 이런 굵직굵직한 걸 일자로 쓰신 분들이 있어. 내가 알기로 마이클 루이스 이분이 바트였나 레그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잘 섞고 꽉 채우고 뺐다라고 하는데 이 잘 섞는다라는 건 뭐냐? 그 마스킹이라는 걸 각 에폭마다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하나의 이니셜 시퀀스가 있어. 이게 이제 샘플이야. 내가 에폭을 4번 돈다고 하면 원래 버트에서는 세 번째, 다섯 번째 마스킹을 하면 두 번째 에폭에서도 세 번째, 다섯 번째 마스킹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하게 에폭마다 섞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던 거지. 그래서 로버타에서 이 다이나믹 마스킹을 적용을 했다. 이걸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걸 통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가지고 약간 의아했던 것 같아.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썼고 여기 보면 데이터 사이즈 자체가 13기가에서 이제 160기가로 늘어났지. 그 배치 사이즈도 훨씬 키웠지. 그러니까 더 큰 배치로 그리고 최대 토큰수로 하면 뭐 맥스랭스 뭐 512, 1024 이런 최대 토큰수에 꽉 차게끔 인풋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패딩도 많이 안 쓰고 더 큰 배치로 많이 학습을 했다. 그걸로 이제 사실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걸 뺐다고 했는데 앞에서 그 우리 버트의 경우에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그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이 두 가지의 과업을 프리트레이닝 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학습이 아니라 학습이긴 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 이 NSP 써야 하냐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로버타에서는 과감하게 이 NSP를 빼고 그러니까 NSP를 쓰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걸 보인 다음에 NSP를 뺐어. 그래서 NSP 과업이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성능을 하락시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실험적으로 발견을 해서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버트와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더 성능을 같은 사이즈에서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알버트인데 알버트의 경우에는 버트의 라이트웨이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버트의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 난 이 메모리랑 타임 코스트가 높다라는 걸 따로 이제 이분들이 제시를 했는데 나는 그냥 하나로 묶었고 그냥 지금 보면 이 버트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뭐 옛날 연구는 그때 그 시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메모리도 높고 그러니까 메모리 요구치도 높고 타임 코스트도 높고 근데 또 크기에 비해서 성능은 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 이 메모리랑 타임 코스트 중에서 이 메모리를 해결하고자 만든 취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들은 이걸 메모리를 줄이기 위한 어프로치라고 설명을 했고 임베딩 레이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델 안에서 운용을 하는 어떤 히든 디멘전이 768차원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캐뷸러리들이 만약에 3만 개면 이 각각의 3만 개들에 대한 원합 벡터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그
이 각 단어들에 대한 임베딩을 하는 이런 임베딩 레이어가 있을 거잖아. 이 임베딩 레이어가 사실은 저 보캡 사이즈 곱하기 그 히든 디멘전이니까 그리고 보캡 사이즈가 보통은 되게 크니까 이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비정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그 로라처럼 이 임베딩 레이어를 이제 로우 랭크하게 디컴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3만 곱하기 768차원짜리의 이런 레이어 하나를 3만 곱하기 100 그리고 100 곱하기 768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파트 1과 파트 2를 곱해버리면 이게 똑같이 되는 거잖아. 차원 자체가. 대신에 파라미터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사실 타임 컴플렉시티를 해결을 하냐? 뭐 이분들이 이 방법론을 가지고 타임 컴플렉시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게 타임 컴플렉시티를 해결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메모리의 어떤 요구치를 낮추고자 했던 거고 타임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선 요 방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버트에 만약에 원래 12개의 레이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2개의 레이어들이 각각 따로따로 학습이 되었던 거야.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는 다르고 두 번째 레이어랑 세 번째 레이어는 그 가중치 값 자체가 달랐던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 알버트의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거 12번 쓰자. 그러니까 원래는 인풋 레이어 아까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토큰이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세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였다면 여기서는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다시 이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이걸 그냥 1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 자체는 원래는 그 한 레이어의 크기 곱하기 레이어 수였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레이어 수 그 자체가 되어 버리는 거지. 근데 이걸로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해결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한 2.4배 정도 빨라졌다라는 그 실험 결과를 봤던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토큰이 12번의 레이어를 통과한다는 건 동일한데 왜 이게 타임 컴플렉시티를 해결할 수 있지에 대한 갈증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모델 크기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안 나온다. 그걸 생각했을 때 NSP라는 게 너무 쉬운 과업이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NSP라는 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큐멘트 X가 있고 이 다큐멘트 X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센텐스 1, 센텐스 2를 뽑아와서 이제 얘네가 is next가 되는 거고 다큐멘트 X에서 센텐스 1을 뽑아오고 저 다른 이상한 랜덤 다큐멘트에서 뭐 센텐스 3을 뽑아와. 그리고 얘는 이제 is next가 아닌 거잖아. 근데 이 다큐멘트 X랑 랜덤 다큐멘트 Y 랜덤 다큐멘트 자체가 되게 다른 다큐멘트라면 그냥 넥스트 센텐스면 그냥 비슷한 거 있으면 넥스트고 아니면 뭐 다 아니겠네라고 너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 그냥 문장의 순서를 예측하게 해보자. 예를 들면 원래 문장 순서가 이 I completed high school이었고 두 번째 문장이 Then I joined undergrad이었다면 이렇게 놨을 이 그 데이터상에 있던 이 그대로의 순서라면 이건 이제 뭐 그러니까 correct order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면은 correct order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SP에서 조금 더 어려운 과업인 이 문장 간의 순서를 맞추는 SOP 과업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좀 더 얘 모델 사이즈에 걸맞는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알버트라는 게 정리를 하면 되게 경량화되면서도 버트의 성능을 그 파라미터 사이즈에 맞게끔 키워줄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많은 모델을 알아봐서 다시 한번 복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고. 그럽시다.